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의 법원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법원의 출제 빈도는 일반 법원칙이 최근에 꾸준하게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죠. 그 일반 법원칙에 가는 거는 그 성문 법률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판례법으로 많이 발전되어 온 거고,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 앞으로도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문제씩은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일반 법원칙 중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양도 많고 판례 법률도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헌법에서 다루지 않는 행정법의 주된 영역이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출제가 조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례평등 원칙이 중요하지 않은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만 이제 그 비례평등 원칙은 주로 헌법에서 헌재결정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법에 있어서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지, 헌법에서는 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아니고서는 헌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와 관계된 헌재결정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급 수험생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그 친구들은 헌법에서 그 비례평등 원칙을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성문법원은 출제가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법률인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인데, 이것도 이론적인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그 전제가 뭐냐면 법 단계 구조에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상위법과 하위법 간에는 특별법, 일반법 이걸 따지질 않아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이 있으면, 상하 관계는 무조건 상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 형식이 같을 때 법률과 법률, 대통령령과 대통령령, 이런 법 단계 구조의 효력이 같을 때, 이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돼요. 또 그 다음에 같이 특별법이다 이럴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여기 나온 판례는 그 이론적인 거를 당연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국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모순 저촉된 이제 판단 기준에 관한 건데, 일단 아까 말했잖아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 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헌법과 법률 이런 법 형식이 다를 때는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내용만이 아니라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만이 아니라 입법 목적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의미하면 될 거고, 근데 뒤틀어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국제조약, 국제법규도 헌법에서 이게 상세하게 다루죠.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냐 아니냐, 이 목록 단순한기부터 출제가 많이 되는데, 행정법에도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됐을 뿐이지, 요 관련되는 게 특히 남북 기본하면서 1, 2번하고 5번 전라북도 합격입시조례, 요게 출제가 꽤 많이 되죠. 그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게 바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추진했던 건데, 알다시피 노태우 대통령 군사정권이죠. 군사 반란 수계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모든 독재자가 다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죠. 이 노태우 대통령의 그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북방외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륙국가였지 해양국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특수한 시기에 그 해양국가인 미국, 그 다음에 일본하고 이렇게 우호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늘 대륙 세력에 속해 있었고 해양 세력과 적대 관계였고, 이 관계는 머지않아 또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력이 점점 쇠퇴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패권적 지위를 상실해 갈 때 그 대안으로 일본과 카스라 테프트 밀양 맺었듯이, 뭔가 또 일본의 그 일정 정도 패권을 허용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대륙 세력으로
한중 연합군과 아마 일본하고 전쟁 이걸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 군사 정권했는데 그 북방세력이라고 하는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하고 중국하고 국교를 맺은 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이 합의서에 관해서 몇 번이나 정독을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 또 굉장히 훌륭한 정책인데 사실 그 모태가 됐던 거 모태라기보다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 합의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 실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평가일 뿐인데 우리는 이제 법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이건 정식의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약 자체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약이 아니다.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위반해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헌재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조약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1, 2번은 행정법원법 공이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WTO가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세계 무역기구죠.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인데 이거는 적법하게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유력.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국내 법률이 아닙니다. 국내법 이러니까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어떤 조약은 법률과 같은 유력을 갖는 조약이죠. 국가 원수 간에 체결되고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게 이게 법률적 유력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약 중에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 부처와 부처, 정부 간 이런 경우 때는 조약 체결권자가 그 장관입니다. 각부 장관. 이런 경우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하지도 않는 거. 이런 거는 그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거는 이제 말로 간단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 효력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재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파라고 주둔군 지휘협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길죠. 뭐 우라지기 긴데 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죠. 그 어쨌든 이건 국회 동의를 위한 조약에 해당하고 또 국회 숙결을 확인했는데 국회 동의를 받았죠. 합헌이다라는 결론까지 헌법에서는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죠.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은 AGP인데 이것도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이죠. 국내 법률이라고는 안 했어요. 자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국내 법령이라고 해서 법률이라는 건지 명령적 효력이라는 건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내 법률만이 아니라 법령하면 법률하고 법규명령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요런 판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죠. 헌법 6조 1항이 국내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얘는 법률적 효력이에요. 명시하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위반하는 전라북도 학교 교육시절 이게 이제 그 지역 특산물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내용 이게 바로 위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무효다. 이거 계속 보는데 225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로 잠깐 다뤄봤는데 이 처분성이 인정돼야만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명령조례 규칙은 처분 법규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225의 맨 위에 보면 1번 헌법 법률 일반 법원칙에 위반한 명령조례 규칙. 물론 이제 조례 규칙도 명령에 들어가는 건데 자주법이기 때문에 그 명령과 구별해서 조례 규칙을 따로 나열하는 거지. 얘도 법규 명령의 일종이에요. 무효 사유다. 취소 사유가 없죠. 원칙적으로. 이게 39조에서 인용한 거고. 자, 다시 돌아오면은 이건 이제 피고적격과 관할 법원에 관한 문제인데 반덤핑 부가처분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일단 그 관할이 국내 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국내 법원이 아닌 뭐냐?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서 여기 논점은 뭐 피고적 결국은 다퉈지지는 않았고 관할에 관한 거 국내 법원이 아니라 WTO 분쟁 해결 기구다라는 거.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이것도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과 법률 이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얘가 특별법이거든요.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뒤에도 계속 2편에 보게 되는데 뭐냐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기는 이 통일에 관한 협약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이나 상법이 다 일반법이에요. 근데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은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이다. 상법이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이지만 통일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자, 요런 거 기본적인 것 같은데 요런 게 여기는 핵심 정리를 안 해놨을 것 같긴데 안 해놨네. 그 이론서에는 당연히 돼 있죠. 이론서는 기본적인 것까지 다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 말로 이제 기억을 환기시키면 예를 들면 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그러나 그 행정절차법의 그 공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죠.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은 정보공개법이 일반법이고 행정절차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이지만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 중에 민원 절차라는 특별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페이지를 인용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안배상 불문법원 일반까지 관습법 판례법까지 다루고 일반 법원칙은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자, 관습법은 관습과 법이 합친 합성어죠. 관습이 뭐냐? 다른 말로 관행이죠. 객관적 요건으로서 관행. 법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 요건으로서 법적 확신. 이게 이제 개념이자 성립 요건에 관한 거죠.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어쨌든 얘는 법령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재판에 적용해야 될 거예요. 당사자의 출정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근데 자, 이건 법적인 얘기예요. 뒤에는 뭐냐면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의무는 법원에게 있는 거예요. 재판의 규범이기 때문에 재판 규범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런 관습법 내용이 뭔지 이거는 법원의 의무지 당사자의 주장 입증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걸 잘 음미해야 돼요. 지금 핵심 정리 단계에서 이 정도 구별 못할 사람은 없겠죠? 주장 입증할 의무가 있다면 틀려요. 근데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법관이 뭐 예를 들어 동대문 운동장 지금 이제 운동장이 없어졌고 뭐로 바꿨더라? 디자인 센터?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데 관심이 없어. 하여튼 뭐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두타 밀레오레 있죠? 그 두타 밀레오레의 상관습이 어떤지 이 법관이 뭐 사법시험 과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도 없어졌지만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알 리가 없죠. 그럴 때 이제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사실인 관습은 말 그대로 법과 무관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 입증할 필요가 아니라 입증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장 입증 안 하면 그런 사실이 없는 거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성립요건은 좀 전에 말로 했죠. 단어에 나와 있죠. 법적 확신서. 이거는 뭐냐면 관습의 관행, 그다음 주관적 법적 확신. 이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별도로 국가 승인은 이제 법원의 판결이죠. 필요하지 않다라는. 헌재는 이건 헌법에서 출제가 꽤 많이 되죠. 근데 헌재가 재판관이 진짜 재판 능력이 있나 저는 늘 의심하는데
얘네들은 써준 거 베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니 대법원도 두 가지만 객관적 관행, 주관적 법적 확신 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몇 개예요? 네 개나 거론하고 5개까지 거론하잖아요. 멍청한 짓거리고 국어적으로도 웃긴 거죠. 이건 병렬적으로 나열할 게 아닙니다.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거는 내용이 다를 때 가능한 건데 얘들 멍청한데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요. 둘째하고 마치 관행 내지 관례와 별개의 추가적 요건인 것처럼 판시하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돌대가리 같은 짓인가. 그 관행은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되는 반복 계속성.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자빠진 거. 이 관행의 이건 개념정의예요. 개념정의를 갖다가 이거 개념정의를 부연 설명한 거를 별개 요건으로 나열했다. 멍청한 짓이죠. 이런 거는 꽈락다반이에요. 이건 멍청한 놈들, 그 헌법재판관들. 그 다음 세 번째는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가는 거로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지만 항상성. 어려운 말도 썼죠.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성. 이 말은 뭐냐면 반복 계속성과 동의어예요. 별개 요건, 추가적 요건이 아니라 항상성. 대체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명료성이죠. 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명확하죠. 그러니까 관행 이래놓고 여러분들은 이걸 외울 게 아니라 관행의 개념 정의가 반복 계속, 그 다음에 동의어가 항상성, 명료성. 이러면 뭐 외우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객관적 관행에서 다 끌어내면 되죠. 주관적 법적 확신 표현만 익히면 돼요. 이러한 관행의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콘센서스, 육갑 떨죠. 콘센서스. 독일어거든요. 영어도 아닌. 이 독일 박사 헌법재판 연구관이 써준 거 그냥 갖다가 사인만 한 거예요. 영어도 아닌 독일어를 썼어요. 이거 보면서 참 헌법재판소 참 한심한 놈들이다. 이거는 개인만 탓할 건 아니지만 헌법 전문성도 개떡인 것들이 최고 헌법재판관 자리를 맡고 있으니 이런 추잡스러운 짓을 하는 거죠. 국민적 합의 뭐예요? 법적 확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표현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객관적 관행, 주관적 법적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정 관습헌법이다. 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역사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면 관습은 맞아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600년 넘게 지금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거는 맞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관습은 뭐예요? 수도는 필요에 따라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신라 빼고 백제 고구려 얘기했죠. 태봉이라는 나라도 이름도 바꾸고 개성에서 철원, 그죠? 비무장지대 지금 있죠? 거기로 수도를 또 옮겼죠. 그리고 수도라고 또 지금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에서 그 우상화되는 다카키 마사오, 그 박정희라는 이름, 얘도 어때요? 총마저 죽어서 그렇지.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어때요? 지금 계룡대라고 하는 상공문부 내려가는 데 있죠? 거기를 수도 옮겨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에 관한 관습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적 인식은 없습니다. 수도는 필요에 따라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게 오히려 국민의 그 인식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이지만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논리도 엉망이고 결론도 엉망이고. 그럼 왜 이런 엉터리 결론이 나왔냐? 헌법재판관 9명이죠. 그 중에 8명이 9명 전원이 서울 거주예요. 서울 집값 떨어지면 지네들 집값 타격이 오죠. 결국 지네들 집값 지키려고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이 관습헌법이라는 이론 자체도 360년 전에 외국에 어디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그걸 갖다가 재판 연구관에 찾아가지고 그걸 논거로 인용하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엽기적인 헌재 결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 돌대가리 헌법재판관이 5개 나열한 걸 여러분같이 뛰어난 수험생은
객관적 관행, 주관적 법적 확신으로 딱 몰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민중적 관습법, 이것 뭐 행정선례법하고 주체가 다르죠. 민중 일반 국민 사이에 계속된 거고,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의 행위가 이제 계속된 거고, 그 차이죠. 입법권은 뭐예요? 고기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어업권하고 다릅니다. 어업권은 그 수산업법상 성문법이에요. 그 어업권은 어업면허라고 하는 특별한 허가, 특허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입업권은 그거하고 달라요. 입업권은 특허를 받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걸 인정해서 관습법상 권리예요. 그래서 어업권 이러면 그 틀리다라는 거 알아보면 돼요. 아주 옛날에 출제됐는데 요새는 출제가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용수권, 쓰리용자 물수자 해가지고 관습법상 물에 관한 일일이 뭐 유수는 흘러가는 물이고 관계용은 농업용이고 식용, 그 다음에 유지 고인물이죠. 웅덩이, 하천, 지하수 뭐 일일이 열 거 없어요. 입업권과 용수권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 행정선례법에 관한 판례가 좀 제법 있는데, 자, 국세행정 관행에 관한 거죠. 이거는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의미하고는 어감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은 뭐냐?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 이거 밑줄 그으세요. 요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그 관행이라고 하는 건 특정인에게만 되면 안 돼요. 아까 헌재 결정에도 그 명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료성. 누구에게나 다 인정될 만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게 일반 납세자지 특정 납세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세기금법에 또 비과세 관행하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국세기금법 18조 4만, 또 행정절차법에도 이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 객관적 관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례에 음미할 거는 법적 확신에 관한 건데, 과세관청자 하시니 그 상황에 관해, 자, 핵심 부분에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핵심이에요. 몰라서, 착오로 몰라서 한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공적 견해 표시는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뜻의 묵시적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의사 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음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섭이 다 가능하죠. 세 번째 보면은 관세청장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 등에서 어때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즉 공익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 이게 바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죠. 이게 법적 확신이 나온 거죠. 4년간 보세형성 면허수를 단 한 건도 부과한 적이 없다. 이건 뭐냐? 객관적 관행이죠. 이러면 요건 충족됐죠. 또 어떻게 주무관청이 관세청장도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법정을 삭제까지 경위했다. 이러면 당연히 인정되죠. 착오로 인한 건 인정하지 않는다. 착오로 인한 건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착오로 몰라가지고. 그 다음 5번 보면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거는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이건 각자 유리한 요건 각자 입증하는 건데, 이거는 그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성립이 된다. 이러면 납세자, 원고에게 유리한 거니까 납세자가 부담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실수로, 이거는 여기에 있을 건 아니지. 신뢰보호에 가야 될 건데, 여기 실수로 여기 있는데, 나중에 개정할 때는 옮길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여기서 그냥 보고 넘어가도 돼요. 사업수수세 도입일에 20년 이상 사업수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자, 객관적 관행이 되게 충분하죠. 다른 과세관청이 유사사례에 대한 사업수수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취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면서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건 충족. 예우지 않아도 포섭 해석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애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애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게 아니라 당해 애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객관적 관행. 그 다음에 원고에게도 과세하지 않았다. 객관적 관행은 됐죠.
자, 근데 이게 몰라서 착오로 인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결국 일반 납세자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것도 인정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 착오로 인한 거 몰라서 한 건 인정이 안 되고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이 핵심만 알면 다 포섭이 가능하다. 효력 그 대법원 보충적 효력설 통선하고 마찬가지죠.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러적 보충적 성격 그 다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하위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헌재는 엮이죠. 한번 미치고 나니까 그냥 계속 미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동일해요. 진짜 이런 개 같은 헌법 이론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이력을 가진다. 진짜 엽기네. 완전히 뭐 마약 처먹은 것도 아니고 그 지네 집값 지키려고 그래. 이런 개쪽팔린 판결을 낸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점에 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 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혼수 상태예요. 일단 행정법에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헌법에는 이런 논점 말고 이게 완전히 논리가 아니라 혼수 상태예요. 그러면 반드시란 말, 이 부사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근데 다른 논점은 또 모순되는 논점을 거론해요. 헌법 변질, 헌법 변천 이론에 관한 게 헌법에 있죠. 헌법 변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말하고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순되지만 그 헌법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걸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헌법 변천도 가능한데 현재 그 헌법 변천의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는 헌법 변천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 변천이 없다라는 결론.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민투표로 확인하는 것도. 꼭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헌법 개정.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같이 종합 정리해야 돼요. 헌법에는. 근데 행정법에는 이 정도밖에 거론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소멸인데 일단 그 성립한 비과세 관행이 소멸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의 과세물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세청장의 확정적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이거 의사표시는 명시적, 직접적, 간접적, 묵시적 관계없다가 일반론인데 명시적 확정적인 거에 한정되는 게 요거하고 110일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110일에 보면 신청의 의사표시 여기는 납득이 가는데 왜냐면 관습이라는 거는 이제 불문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건 이제 명시적으로 알려둘 필요가 있는데 근데 신청의 의사표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논리적으로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외워야 돼. 두 가지 지금 행정법에서 명시적 확정적인 위반한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110일에 그 밑에 관련 판례 나오죠.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사연의 문서상 의사표시가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인데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이게 40이라고 연결되죠.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되고 문서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문서주의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약방의 감초예요. 다시 돌아오면 그럼 이제 일반적인 게 뭐냐 묵시적인 게 52하고 98에 있어요. 52에 가면 그 맨 밑에 나오죠. 그 선행조치 공적기관의 별명에 맨 밑에 보면 3번 묵시적 표시도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 간섭법의 주관적 법적 확신하고 똑같아요. 40이라고 또 98 신뢰보호하고도 연결돼. 그 취득시효하고도 관계되는데 98페이지 보면 그 관련 판례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자연공무원 바다에 대해서도 묵시적 공용 폐지, 묵시적 게 가능하다. 이게 42라고 52 관련되는 건데 이게 법학의 상식인데 명시적 직접적인 거 한정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이례적인 거죠. 근데 판례 법원성은 출제가 거의 되지는 않아요. 근데 판례가 좀 지역적인 게 조금 있어서 100점을 목표로 하면 소환을 해줘야죠. 일단 대법원 판례 법원성은 이거는 부정설이 다수설인데 출제는 모성되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게 명확하게 틀린 게 있으면 이건 맞는 거로 추정되는 거고, 다른 세 가지 지문이 다 맞으면 얘는 틀린 거고, 다른 지문 갖고 얘를 판단해야지 얘 자체만 갖고 맞고 틀리고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 헌재 결정은 이거는 법률의 효력을 직접 상실시키죠. 기속력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성이 인정되는 단순 결론이죠. 그 다음 헌재 결정, 위헌 결정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참고로 대법원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금년도에도 그래서 2번이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 2건을 취소해버렸어요, 헌재가. 그래서 한정위헌 이거는 이제 헌법에서 더 중시되고, 그래서 한정위헌 헌법에서는 그것까지 알아둬야 돼. 한정위헌 결정, 행정법에도 결론은 알아둬야 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 구속하지 않는다. 위헌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재판소법에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랬죠. 이것도 간단한 함정은 뭐냐면 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 이런 게 이제 함정이에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고, 그 다음에 법원 기타 국가기관만 기속한다. 이게 그 객관식에서 단독보조사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틀리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위헌을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형벌에, 근데 그 장래유죠. 근데 형벌에 관한 것만 소급표 인정해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이 있는 날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한다. 그래가지고 저건 이제 그 합헌 결정 그 다음 날까지만 소급한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게 몇 년 전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형벌법규 이외의 거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 합헌이다라는 결론. 이게 위헌이면 이 조항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헌법에도 팁을 주자. 헌재 결정 무지하게 많잖아요.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 한정위헌 요것만 외우면 돼요. 결론에 관한 거는 물론 판단 기준에 관한 건 별도로 알아둬야 되지만, 그 결론을 묻는 그 시험도 출제가 제법 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결론, 이거까지 다 외울 머리가 안 됩니다. 그 투자 가치도 없고,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요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달달 외워놔야 돼요. 물론 농고하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단일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인데, 일반사건과 나머지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나머지 사건은 소송이 이미 제기된 거기 때문에 얘는 불가증력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를 않아요. 근데 일반사건은 소송 제기하기 전이기 때문에 불가증력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반사건은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이거는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 차이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끌어냈던 위헌 제청한 당해사건, 그 다음에 위헌 제청 심판한 거 동종사건, 그 다음에 아직 위헌 제청을 안 했지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그 다음 아직 소송 제기하지 않은 일반사건인데, 근데 3번하고 연결이 되죠. 이미 취소 중에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 이게 불가증력이에요. 그 일반 사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불가증력 발생하기 전에는 구제가 되는 거예요. 기속력이 미치니까. 그러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의 경우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 제한 측상 요청되는 바다. 뭐 그 소급표에 관한 건 별도로 다루니까 당연한 거라고 보면 되고. 여기다 해놨구나. 그 주석을 안 달아놨을 뿐이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해석. 이게 바로 한정위헌, 한정합헌 그거거든요.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건데, 법률 해석의 권한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이래가지고 대법원이 이렇게 치받아 버리는 거예요. 헌재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벌써 3건, 금년도 2건에다 옛날에도 1건인가 2건, 한 건인가
해서 3건인가 4건을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법에 가끔 출제됐던 거고. 그 다음에 비형벌 조항에 대한 잠정 적용 또는 적용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 시한이 지난 경우, 지금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 낙태죄에 관한 헌법 조항이 입법 개정 시한이 지났잖아요. 골 때리지. 지금 책임 떠넘기려고 입법을 안 하고 있어요, 국회가. 그래서 요 상실되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에요. 그 비형벌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잠정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 중지 불합치 결정 2가지가 있어요. 그 선고됐지만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 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효과는 장래양에서만 미칠 뿐이고, 그죠? 이건 잠정 적용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 당해 사건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해 사건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비형벌 조항에 대한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됐어요. 이건 적용 중지예요. 중지일 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이거 2가지 나눠야 돼요. 잠정 적용이냐, 적용 중지냐. 적용 중지한 걸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7번 보면은 잠정 적용인데 소급표가 미친다고 하는 특수한 사안이에요. 이건 이제 음미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건 사실관계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옛날에는 변호사 자격 중에 세무사 자격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은 변호사 자격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쳐야 변호사 자격이 나와요.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수료를 안 하면 자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취득하면 옛날에 20몇 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왔어요. 근데 점점 이제 직역이 분화되면서 이제 줄어드는 그 과도기에 있죠, 지금도. 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얘는 이제 당시 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장이 이게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변호사가 자동 취득을 못하게 바뀌었어요, 법이. 세무사법에 따라 갑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하자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원심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를 선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적 개정할 때까지 법률 조항에 계속 적용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뭐예요? 그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닌 이 변호사 얘는 그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계속 적용되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특수한 게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거 결론이고, 왜냐하면 법률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갑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장 처분은 위법이다라는 건데,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잠정 적용을 명한 부분이 적용되는 대상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이 등록할 근거조항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잠정 적용하도록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적용 대상자, 적용 범위가 세무사 시험 합격이 아닌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거는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정 적용을 결정했지만 잠정 적용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게 논리적으로 어려운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건데,
자, 이거 위헌 결정 나왔죠? 이건 특별할 거 없어요. 당연히 뭐, 위헌 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사건, 이게 동종 사건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인권 범죄라고 그러죠. 여기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요런 거. 이런 게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루어졌잖아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그걸 갖다가 기소했던 그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그죠? 이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거는 저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의 현주소입니다. 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제법적인 관습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놈은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걸 부연 설명한 게 최신 판례 12번 판례 보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똑같은 사건,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민법 766조 2항,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뭐냐? 93에 있어요. 이 시효에 가는 게 두 가지거든요. 알았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 93에 가면은 뭐라? 93이지. 93에 가면은 위에 보면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이게 3년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 있죠.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있죠. 알지 못한 경우 이게 5년이죠.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판례 보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미친다. 이건 좀 전에도 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줄에 보면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몰랐을 경우 5년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경우 3년 이건 적용돼요. 그래서 이게 43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면은 10번 판례 보면은 이것도 이제 위헌 결정이 있는데 일부 위헌 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이미 확정된 판결,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시 재판해야 되는 재심 사유가 된다라는 거. 이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죠? 위헌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는 제도가 바로 재심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법원의 계속 중에서 병행 사건에 미친다. 이것도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불문 법원에 가는 것까지 다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일반 법원 직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